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이제 대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냥 원격 강의는 아니지만 대면 강의에서 그동안 대면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드리고요. 동작 위주나 그리고 증상 위주로 가면서 전체적인 그 책에 대해서는 핵심 썸머리만 해드리고요. 책은 계속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 이제 거의 다 나가기는 했는데요. 전 한 권이 거의 다 나가긴 했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좀 생략된 부분들을 그 중에서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읽어드리면서 설명도 함께 좀 추가해서 드릴까 합니다. 불교 심리학 사전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했던 파트인데요. 504페이지 임상 심리학 번호는 90번입니다. 여기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자, 임상 심리학 보면은 여기 첫 번째는 심리 검사, 두 번째는 심리 치료. 그래서 임상 심리학은 두 개로 나뉘어요. 심리 검사 그리고 검사한 이후에 치료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링크를 보면 대기설법, 마음챙김, 조건 형성, 정신 분석, 분석 심리학, PTSD, 이게 그 트라우마 외상후 증후군요. EMDR, Eye Movement 해가지고 이거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감각을 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탈감작 해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이고요. 최면, 변성 의식 상태, 이것과 임상 심리학이 연결된다. 그럼 한 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상 심리학은 불교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의 모든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맥으로 이어서 이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 내용이요. 504페이지에서부터 520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쭉 이어가다 보면은 앞뒤로 계속 연결되면서 아마 책 한 권과 거진 다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인 임상심리학은 기초심리학의 다양한 관점을 사용해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학문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라는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가진다. 이것에 의지해서 세운 입장이나 접근법은 단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심리검사와 심리치료의 두 개의 기둥은 있지만 이게 단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적인 것 또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분투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임상 심리학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관법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관법은 심리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반면에 지금 이제 신체적인 부분, 눈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신체의 심리라고 할 정도로 신체 심리학이라는 파트가 있을 정도로 몸에 집중해서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 또 보는 행동심리학도 또 있죠.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 몸과 마음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까지 다 연결돼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습 심리학의 반응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그러니까 학습 심리학이라는 걸 러닝 사이콜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응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이렇게 나눈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조작적 조건화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거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반응적 조건화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제한한다든지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실험에 의해서 효과가 입증된 이론을 그대로 응용하는 행동치료적인 접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시작으로 하는 유년기의 경험, 애착심리죠. 억압된 무의식, 컴플렉스 등을 조사하고 그것을 치료해서 살려내는 정신분석적 접근. 정신분석은 제일 유명한 게 프로이드기는 하죠.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한 거는 심리학에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담자 스스로 성장하려는 지향을 실현하게 하는 내담자 중심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크게 나눈 걸 보면 첫 번째는 애착 심리. 그래서 어디에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집착과 애착은 약간 달라서 그건 나중에 또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애착이 아주 밑바탕에 보면 집착하는 마음도 같이 교집합으로 엮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억압된 무의식, 그러니까 이건 하지 않아야 돼, 또는 공포심이나 너무 무서운 것들을 그냥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그냥 기억 속에서 지운다거나 무의식 속에서 덮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무의식 세계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그것과도 연결이 되지만 정신 분석학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요. 그것도 연결이 되고요. 또 내담자 스스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관법을 하면서 스스로 감각을 잘 조절하고 내 심리적인 상태를 잘 이해해서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내담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다 해서 나중에 나오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이끌어 간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했던 건 초창기 모델에 좀 많이 나오고요. 스스로가 혼자 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인격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방법들이 더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법에서 특히 불교적인 방법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리학과 불교, 명상, 요가는 밀접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애착, 그 다음에 억압된 무의식, 컴플렉스, 그 다음 이제 내담자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정신 분석적인 방법이다 해서 이 5가지 아주 큰 방법을 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가면, 그러면 이 기둥들을 사이로 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그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큰 바운더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이나 접근법이라고 해도 내담자와 신뢰관계, 라포르는 둘 간의 상호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라포르라는 단어는 조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면접 시간이나 장소, 참가자, 역할, 가격, 규칙 등의 범위를 설정하고 치료하는 그런 지원을, 계약을 맺고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키면서 어떤 입장에서 검사를 행하고 설정된 범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원한다는 점에서의 거의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한눈에 보이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번호를 보면요. 첫 번째로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내담자와 라포르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보통 심리학자들이 라포르를 형성해야 돼 하는 건 내담자와 나와의 관계에서의 신뢰,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죠. 접근 시간이라든지 면접 시간이나 장소나 그리고 참가자의 그 특성이라든지 각자의 역할, 내담자의 역할이나 또는 상담하는 사람의 역할 또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역할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했을 때 가격에 있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아이 뭐 그냥 아는 관계인데 그냥 부담 없이 오세요 이러면 진짜 더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아슈람도 이게 그냥 무료 강의입니다 이러면 더 부담돼 하세요. 그래서 가격을 정해놓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이 무리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요 정도 내가 가격을 지불을 하고 편안하게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을 완전히 빼고 왔을 때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가격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그 상담의 내용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또는 상담하는 사람의 뭐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얼마나 잘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상대방의 그 증상을 보고 잘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규칙들, 그러니까 뭐 1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시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당신이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어디까지는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본적인 규칙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오기 전에 볼 수 있게 안내문을 보고 나는 이런 규칙에 못 따르겠다 이러면 심리 상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관계에서 만나면 상담이 어려우니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마음을 열고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그 규칙을 하나하나 정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담자가 부담 없이 그 부분들을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 인지를 하고 부담될 수 있는 만한 거를 다 벗어놓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정말 그 내면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먼저 잡고 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다 설정이 되고 나면 치료, 그러니까 지원 어디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립니다. 이때 해보고 안 되면 더 할 수 있고요.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긴장감을 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비밀 보장 의무를 지키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밀 보장 의무를 완벽히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선은 상담하는 이 사람은 업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 말이 새어나가서 어디에선가 들리게 되면 그 치료 효과를 넘어서서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어서요. 이 비밀 보장 의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나 요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증상이 그래서 와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비밀 보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같이 공유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비밀 보장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블랙홀처럼 막아줄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제3자에 대한 얘기를 막 욕을 한 거를 내가 그건 막아줄 수 있다. 거기에서는 블랙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내가 공개적으로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실수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비밀 보장의 의무에 대해서는 항목을 나누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얘기한 걸 완전히 다 비밀 보장을 해주세요 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와서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자도 나는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니까 여기에는 비밀 보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겠습니까? 하고 그 선을 적정선을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먼저 항목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그 오픈 마인드를 만드는 조건이 아닐까 싶고요. 어떠한 입장에서 검사를 행하고 설정된 범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거의 이제 모든 그 심리 상담 패턴에서 다 똑같이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심리 검사와 심리 치료 파트인데요. 심리 검사 파트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4월 20일 날 먼저 읽어보세요 했던 부분이라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한 달 이후에 하는 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요. 이거를 읽어보시면서 앞뒤로 움직이시다 보면 책 전체라는 걸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한 달 후에 읽어드리는 거니까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못 읽으셨다면 한 4-5번은 읽어봐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심리 검사부터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단을 행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 검사는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심리 검사는 의사가 의학적 진단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담자, 여기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담자라고 하기보다 그냥 의뢰인이라고 그냥 단어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얘 병리 수준, 그러니까 그 증상이나 발달 수준, 장애 유무와 그 내용, 성격, 감정, 문제의 배경에 있는 동기와 갈등, 욕구 불만, 스트레스 등 성장 이론, 이력이요. 그리고 가족 구성, 가족, 학교, 직장, 이와 같은 어떤 환경의 문제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에서 따라서 일어난 그 계속 일어났던 역사들 있죠. 경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요. 이후의 대응과 전망 등에 대해서 진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첫 회기의 접수 면접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타 기관에 필요할 필요성에
타 기관에 소개할 필요성의 유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행할 필요성의 유무, 진단에 필요한 시간의 유무, 그 수단, 그러니까 심리 검사와 관찰 등에 관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타 기관에 소개할 필요성의 유무, 이게 아까 그 비밀 보장의 의무에서 나한테 비밀 보장한다 그러고서는 타 기관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앞에 첫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되고, 이 부분은 비밀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옮기지 않겠다든지 뭐 이 정도요. 예, 그래서 아니면은 뭐 성폭행이라든지 강간을 당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그런 건 덮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행할 필요의 유무. 그렇죠. 이게 지금 증상이 타 기관에선 이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필요성의 유무를 꼭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진단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는 꼭 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아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게 심리적으로 내담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대화가 되는 수준인지,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말기 정도로 간 건지를 꼭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발달 수준이라는 게 심신의 발달 수준, 그러니까 몸이 잘 그 심리 치료를 받을 만큼의 체력을 갖고 있는지, 그만큼의 집중력과 그리고 그만큼의 이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소통, 공감의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지 심리치료는 그 정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발달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보이지 않게 아주 살짝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상담자는 선택하는 단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조금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담자, 클라이언트는 아, 저렇게 상담자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왜 이게 치료가 안 되지 하고 둘 다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의 유무라든지 발달 수준, 그리고 장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들리나, 잘 안 보이나, 아니면은 이게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정, 이모션 라인은 어떤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의 배경에서 왜 이렇게 지금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동기, 그러니까 트리거, 방아쇠가 뭔지, 그 모티베이션을 정확하게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모티베이션의 동기는 상황적인 동기라고 한다면, 트리거라는 건 어떤 그 시발점의 그 지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은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트리거는 그 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팟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티베이션과 트리거, 이 방아쇠 그 당기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갈등의 유무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욕구 불만이 있는 것인지, 뭐 소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실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외모에 대한 욕구 불만인지, 뭐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욕구 불만과 스트레스는 또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불만의 정도를 항목별로 식욕, 성욕, 수면욕,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보호받는가, 내 보호받는 보호 본능에 대한 그런 것들, 여기에 대한 욕구 불만이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건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내가 억압받고 압박받으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극보다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르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구 불만과 스트레스는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성장 이후의 이력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는 거기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그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자극을 줬기 때문에, 또는 그 내면에서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심리치료를 받으러 올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상태인지, 가족과 학교, 직장에서의 환경의 문제나 그 문제의 원인과 경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의 항목도 빠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히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주는 말이 나가게 되면 대응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반응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앞날을 전망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그냥 타 의료기관에서 일했으니까 당신 이 정도면 이래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항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상처를 다시 더 상처 주게 하는 이런 말이 아닌 내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조금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입장에서 상황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들어가서 앞으로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걸 전망할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임상심리 업무와 관련된 국가 자격이 아직 없어요. 재단법인 일본 임상심리자격인정협회에 임상심리단 자격을 중심으로 심리 분야의 자격이 다수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서서히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줍음 문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수줍어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이 심리 상담이 더 발달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심리 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학생이 우울한 상태라는 병리로 인해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자 이제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등교하지 않는 부등교의 이유를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유에 쭉 맞춰서 항목별로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나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을 때 그냥 내 스스로가 우울해서 그 병리 상태 때문에 안 가는 그런 증상도 있지만, 가정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잘 돌보지 못하는 거죠. 어린이가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며, 이건 혼자도 또 그럴 수 있죠. 잘 돌봐줘도요. 아침에 어린이를 깨우거나 아침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생활이 곤란해지고 태만해지기 때문에 오는 부등교,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가족의 환경 때문에 오는 부등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증상 때문에 혹은 가족의 환경 때문에도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비행 경향이 현저하며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부정기적이어서 그 밖에 있을 만한 곳을 구하는 그 부등교의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가 사회에 그냥 반란을 일으키듯이 나는 거기에 적응 못해 라고 그냥 그래서 부등교하는 경우도 있죠. 발달의 불균형이 강하며 같은 또래의 어린이와 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도 커다란 부진이 발견되는 부적응에서 오는 부등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문제가 없고 가족에도 문제가 없고 발달 상황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학교 가기 싫은데, 그걸 보면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수학 있는 날은 학교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부등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기인하고 있는 것이 이 부등교이기 때문에 부등교에서도 아이의 질병 때문인지 또는 부모의 문제인지 또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어도 가족, 형제 간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학습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아이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만 해도 6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뭐 외모가 너무 말랐다거나 너무 뚱뚱하다거나 이래서 아이들 간의 어떤 놀림 때문에 또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등교의 원인이 다양하게 기인하는 것처럼 이 증상은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부등교라는 현상에는 기분장애,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래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손드는 거 못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저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화장실이 더러워서 학교를 못 갔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6교를 제가 포항 종합제철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6교를 못 건너서 학교 가기 어려워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6교를 못 건너 이럴 수도 있지만 포항 종합제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정지어서 너는 왜 학교 안 오니?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왜? 라고 먼저 묻고 무엇이 불편하니? 라고 묻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해서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율신경 실조증, 이건 아침에 못 일어나요. 집중도 안 되고요.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봤을 때는 건강하지만 학교 생활은 못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기립성 조절 장애, 기립성 조절 장애는요, 이게 현기증이 나기도 하지만요, 뇌하수체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저혈압이 오기도 하고요, 자율신경의 실조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호르몬이요, 거기에 성선의 이상증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의 이상증이 있기도 하고, 수축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이 수축한다거나 할 때 이상이 생겨서 이게 뇌라든지 심장 쪽에 무리가 오면서 이게 메스꺼워지기도 하고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참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그냥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박동이 막 올라간다거나 의식이 상실된다거나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또 학교를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기립성 조절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위의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발달 장애 때문에도 또 부등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진단명이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지만 부등교하는, 학교에 가지 않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심리 업무 종사자는 의사가 진단한 사항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그러니까 disorder라는 건 장애를 얘기하고요. statistical이라는 건 이건 통계적인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DSM에서 diagnostic이라는 건 그냥 진단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DSD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DSD 이러면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이거는 그냥 ICD 국제질병분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숙지한 이후에 그 배경이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 심리검사와 관찰, 면접을 통한 심리검사를 행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항목 하나하나를 다, 그러니까 부등교 하는데도 이 많은 항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움직일 때 학교를 안 가는 데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너무 단정지어서 이 기준에 봐서 너는 문제야 이러면 거기서부터 심리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게 되고요. 이게 커서도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잘 봐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항목에도 지금 보면은 여기 기립성 조절 장애라든지 과민성 대장, 자율신경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면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그 우울증이라든지 적응장애라든지 하는 심리적인 부분도 나오죠. 그래서 이 임상심리학에서 처음에 심리를 검사할 때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다 모든 나와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가서 진단을 한다. 이게 정말 따뜻한 방법이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잘 돕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귀찮다고 여기서 항목을 빼버리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5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심리치료로 넘어갈게요. 자, 심리치료를 볼게요. 포즈 할까요? 해서